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인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중단원,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분포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단원 제목 한번 다시 볼까요?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밑에 지금 사진에도 보시면 다문화 일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아마 안산일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안산역 이게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다문화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특히 다문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걸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우리 한번 학습을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우리나라 인구 성장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과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입니다. 자, 인구가 성장한다. 자, 이 뜻은 결국에는 두 가지를 합쳐야 됩니다. 자연적 증가할 수도 있고 이제 감소할 수도 있죠. 출생 빼기 사망입니다. 출생이 더 많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가 되겠고요. 사망 쪽이 더 많으면 감소가 되겠죠. 요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인 증감이 또 있습니다. 자, 사회적 증감은 전입과 전출인데, 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해외로 나가면은 전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전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어느 한 지역에서 본다면은 그 지역의 전입과 전출 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이 더 많다면 증가겠고요. 전출이 더 많다면 감소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인구는 경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시행하는 어떤 인구 정책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썼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인구를 오히려 이제 더 많게 하려는 정책으로 어떤 변화가 지금 인구 증가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인해서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우리나라는 성장을 했습니다. 억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인구가 성장을 했고, 현재는 인구의 성장이 좀 둔화된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 뭐 출산율, 사망률 이런 걸로 해서 본다면은 1960년에 2,500명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5천만이 넘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통계 학상으로 봤을 때 2028년 5,194만 명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좀 어느 정도 감소 추세, 자연 감소, 결국에는 뭐가 더 많다는 거죠? 사망이 출생보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고령화 되었고, 근데 현재 우리가 저출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밑에서 지금 출생과 사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는데요. 1985년만 해도 66만 명이 태어났고 24만 명이 사망을 하면서 무려 한 해에 42만 명의 자연적 증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현재는 거의 출생과 사망이 거의 비슷한 수로 오고 있고요. 지금 요 통계가 2019년 통계인데요. 2019년에는 이렇게 딱
거의 뭐 맞아떨어진 거죠. 현재 그래서 우리 그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망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적 감소가 이루어진 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67년에는 무려 53만 명의 자연적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인구 변화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자, 조선시대 우리나라 높은 출생률과 또 위생 상태라든지 어떤 식량의 보급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았고 기근 뭐 그다음에 어떤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아서 오히려 인구는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정체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1920년대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의료기술이 많이 보급되었고 식량도 굉장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농업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새로운 농경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교통이 또 발달하게 되면서 이렇게 식량이 남아있는 곳에서 식량이 모자라는 곳으로 빠르게 또 이동이 또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망률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출생률은 어땠다? 출생률은 여전히 높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생률은 높았는데 사망률이 감소하니까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나라인데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인구에 대한 부담을 이 시기부터 많이 가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광복 직후, 그러니까 광복전 일제 때는 일제의 탄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외 이주가 많았어요. 이주라고도 뭐 할 수 있고 도망간 거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해외 이주가 많았는데 광복이 되면서 해외 동포들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귀국을 하게 되니까 이건 뭐예요? 전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증가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자, 4번입니다. 6.25 전쟁 때 또 북한 동포들이 많이 월남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특히 이제 자본가, 뭐 토지 지주 이런 사람들이 뭐 완전히 뭐 땅이 몰수되고 심지어 생명을 잃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6.25 전쟁 직후에는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이 되거나 또는 전쟁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던 사람들이 또 결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그때 출산에 대한 붐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사회적 증감과 자연적 증감, 이게 사회적 증가, 자연적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되겠다. 덮어놓고 나타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는 적극적인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애를 많이 낳으면 공무원 승진을 못하게 한다든지요. 막 교육을 막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뭐 이제 콘돔을 계속해서 이제 막 보급해주고 막 그런 것들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출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이제는 감소하고 또 이 어떤 활력이 나라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지금은 바뀌고 있다. 요거 다들 지금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 성장 부분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에 사망률이 지금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죠. 내려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출산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니까 바로 이 부분이 자연적 증감이 되겠고 자연적 증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인구가 성장을 하죠. 그러다가 1953년도부터 이제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사망률보다 여전히 그래도 출생률이 더 높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생률이 이렇게 탁 올라가는 시기가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출산 붐 시기입니다. 베이비 붐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같은 경우에는 55년에서 63년생들 요 분들이 이제 베이비 붐 세대들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한 25년 정도 더하게 되면은 80년 뭐 이렇게 정도 되겠죠. 그럼 이분들 요때 태어나신 분들이 또 한 번 더 애를 많이 낳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2차 베이비 붐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또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적 증가가 계속 있어요. 사망률은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근데 하지만 뭐도 감소하나요? 출생률도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사망률은 지금 거의 70년대 이후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출생률은 매우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구 증가가 점점 이제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인구 억제 정책 포스터들 한번 살펴볼까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보통 한 70년대 때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요 포스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죠? 무슨 방법이 좋지 해서 지금 남자가 뛰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뭐 정관 수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가 나오는 그 관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수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밑에도 보면은 둘도 많다. 한 명만 낳아라. 외동딸, 외아들 손 들어봐요. 뭐 다 손 들고 있죠. 이렇게 지금 하나만 낳으라는 거죠. 자,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인구 변천 모형도 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과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을 연결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1단계인데요. 1단계는 사망률도 높고 출산율도 높아서 요거를 우리가 고위 정체. 그러니까 사망률 높고 출생률 높고 그런데 인구는 정체되어 있다 이거죠. 자,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느 시기요? 조선시대 이전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2단계에서는 의학기술의 발달이라든지 또는 식량 생산이 많아지면서 사망률이 감소하는 시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2단계가 되겠고요. 초기 확장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다산, 애를 많이 낳아요. 근데 사망률이 떨어지죠. 다산, 감사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위에서는 다산, 다사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3단계로 오게 되면 가족 계획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뭐 애를 뭐하러 많이 낳아? 나의 삶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럼 우리 자식한테 어떻게 뭐 의지하고 살아. 내가 알아서 벌고 내 노년을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뭐 애를 뭐하러 많이 낳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때는 자, 감산 줄어들죠. 태어나는 게. 그런데 이제는 아예 소사 출생률이 사망률이 매우 적은 단계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인구 증가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기 확장기라고 합니다. 3단계. 자, 현재는 이제 거의 4단계인데요. 소사가 되겠죠. 소사. 이게 바로 4단계. 저위 정책이 사망률도 낮고 출생률도 낮아서 인구가 정체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을 이제 이런 시대적인 거와 앞에 인구 변천,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인구 변천과 꼭 같이 연결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몇 단계요? 1단계입니다. 자, 일제강점기로 들어오면서 몇 단계 되나요? 2단계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망률이 매우 떨어진 시기였죠. 자, 3단계 뭐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정이 바로 이 광복과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복과 전쟁.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의 인구적인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여러분들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는 출생률이 매우 떨어지죠. 이게 아마 3단계라고 보는 게 좀 알맞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사망률은 안정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출생률이 매우 떨어지죠. 감산, 소사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83년에 이제 합계 출생률이 2점대가 됐어요. 자, 이게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 요 둘이서 몇 명을 낳아줘야 됩니까? 자녀 둘은 낳아줘야 인구가 유지되는 건데,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2가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구가 그냥 유지되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죠. 네. 자, 90년대에는요, 초혼 연령이 매우 상승됐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여자가 30을 넘어섰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남자도 30만 넘어서면 노총각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뭐 노총각, 노처녀라는 말 자체를 쓰기가 좀 그렇죠. 굉장히 늦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30대 이전에 남자가 결혼한다는 게 좀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만혼, 아주 나이가 많은 커플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혼, 아예 결혼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합계 출생률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는 4단계다. 9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인구 분포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해요. 과거에는 평야가 넓게 있고 식량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에 인구가 밀집되죠. 자, 북동부 산간 지역에는 아무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인구가 희박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교육 때문에 막 이렇게 옮겨가는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할 정도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또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대도시에 많이 몰리고요. 공업이 발달한 남동 임해 지역 같은 경우에 인구가 밀집합니다. 그런데 산간지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인구가 희박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분포 과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잘라보면은 남서 지역에는 평야가 넓어서 인구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이쪽 북동부 지역은 산간지대여서 인구가 적은 편이고 2015년도 보시게 되면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남동 임해 공업지대라든지 대도시들의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그런데 산간지대라든지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뭐 정리가 쉽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한번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 분포를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서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시도별로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60년대부터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도권의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인구가 좀 늘었다가 심지어는 좀 주는 지역들도 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좀 특징들을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다시 돌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3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 이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강점기에는 광공업, 이제 우리가 공업이라든지 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한 북부지방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옛날에는 이제 뭐 만주, 연해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죠. 네, 이렇게 해외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랬다가 광복이 되면서 해외 동포들이 많이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이나 특히 대도시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 모습도 한번 밑에서 살펴볼게요. 자, 60년대에는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촌 향도가 많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요 이촌 향도로 인해서 인구 이동, 농촌에서 도시로. 자, 90년대에는요,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새로운 위성 도시라든지 주변의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지역으로, 서울의 주변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뭐 그렇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일제강점기 때 자, 이렇게 중국 쪽이라든지요, 아니면 아예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해외로 많이 이주를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이 북부 지역으로 많이 이제 광공업의 성장으로 이동을 했고요. 광복 이후에는 이렇게 특히 서울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동을 했죠. 그리고 6.25 때는요, 북한 지역에서 이 남한 지역으로 많이 내려왔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60년대에는 이촌 향도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서울, 경기 지역이나 여기 부산 뭐 이런 지역으로 많이 모였었고, 최근에는 서울 주변의 교외화 현상들, 부산 주변의 교외화 현상들이 뚜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EBS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한번 보실까요? 80년대와 2000년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 80년대까지는 이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2000년대 보게 되면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또 약간 완화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그 전에 너무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갔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갈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징은 바로 서울 주변에 교외화가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아주 요 그래프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 요 지도가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시대 때 것인지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 시대별 인구 이동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광복 이후에 해외에서부터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고요. 1970년대 이촌향도에 인해서 도시로 몰려 들어갔는데 도시는 이런 사람들을 수용해 줄 만한 기반 시설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판잣집을 짓고 달동 내에 막 사람들이 이제 대충 집을 짓고 살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되게 많았고요. 80년대에는 우리 촌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올라왔으니까 명절만 되면 막 농촌 지역으로 촌락 지역으로 막 대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버스표 구하기가 막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랬죠. 자, 19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교외화 현상. 요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시평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6.25 전쟁 직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졌던 현상을 출산붐, 베이비붐이라고 했죠. 한 55년생에서부터 한 63년생 정도까지를 우리나라의 1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이전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어떤 자연적 요인들, 평야나 그렇죠? 이런 기후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의 예고입니다. 다음 시간은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